제가 요 종목은 몇 개월 전에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뭐 단기 좀 약간 가파르게 좀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숨고르기가 있는데 누가 샀냐 보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 개인들은 팔고 있고요. 뭐 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단기에 올라가니까 이제 팔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실적 성장 대비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곧 2025년도 실적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농사를 아주 잘 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 상태이고 내년도에도 구조적 성장이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약간의 조정만 나온다 하더라도 관심을 좀 갖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렌탈 기업은요, 예전에 그 코웨이 생각하시면 돼요. 웅진 코웨이. 뭐 지금도 코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렌탈이라는 것은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계좌에 돈이 꽂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제조업이 아니고 이미 고객과의 계약을 다 체결한 이후에 사용자가 매달 돈을 입금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치주로 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치 투자를 실천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오늘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국내 차량 쪽에서의 렌터카 1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기 렌탈, 단기 렌탈. 장기 렌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단기는 뭐 1년 이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렌탈 매출은 65%고요. 이쪽에서 일단은 렌탈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게 된다면은 그걸 중고차에다가 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수익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네. 그리고 지금 운영자한테 뭐가 와가지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운영자분 방송 중에 좀 문자 좀 보내지 마세요. 예.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좀 이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만한 요인은 얘들이 지금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데 보통 이제 B2B였어요. 왜냐면 대기업들은 일반 소비자한테 직판을 못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끔 법안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중고차를 과거에 도매가에다가 판매를 했는데 이제 소매가에 판매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 마진율이 좀 더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 기업은 이 장기 렌터카예요. 보통 장기 렌터, 그러니까 단기 렌터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잘 안 간다. 그리고 뭐 해외 여행을 많이 간다. 그래서 렌터카 수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단기 렌터카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장기 렌터카입니다. 1년 이상 쓰는데 이건 이제 법인이나 관공서의 이제 임직원들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의 이제 업무용 차량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런 게 편의성이 높아져요. 차량의 취득, 정비, 보험, 사고 처리 이런 것들을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일이 다 하기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기 렌터카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회사의 법인세를 또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지금 업무용 차량으로 많이 쓰이는 게
과거에는 렌터카를 탄다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들이나 차 있는 척 하려고 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의식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그 만약에 장기 렌터카를 타고 다니게 된다면은 하얀색 말고 까만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임직원인가 보다.' 이런 또 이미지가 좀 괜찮아져요. 그런 인식들이 좀 널리 퍼지면서 일단 또 차량도 과거에는 사치제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필수 소비재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도 인제 업무용 차량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고금리 영향이 좀 있었죠, 지난해까지.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아무래도 렌터카 비용이 쪼끔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제 앞으로 인제 실적이 더 좋아지고요. 자 보겠습니다. 주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 자, 여기 유형 자산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제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렌터카 쪽은요. 보유 대수 싸움이에요, 사실은. 보유 대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손님이 많다는 얘기죠. 단기 렌터카를 계약했던 그 고객들이 많다는 얘기고 또 보유 대수가 많으면요. 향후에 중고차 매각에 대한 실적도 증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보유 대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동안 실적이 좀 둔화됐어요. 이게 과거에는 연평균 8%의 괜찮은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때부터 매출액이 둔화가 됐는데 금리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런 이제 수요가 조금 둔화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롯데그룹이 그동안 좀 유동성에 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쵸? 10년은 그 롯데타워까지도 막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룹사들이 이제 부채 비율을 좀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롯데렌탈은 구조적으로 렌탈 사업은요. 타인 자본에 의해서 사업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차량을 매입을 할 때 현금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면 부채 비율이 증가되는 구조가 됩니다. 해볼게요. 부채 비율이 높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끼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해운사처럼. 그리고 은행들도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사실은 남의 예적금 가지고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기업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예대 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롯데 렌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탈 사업도 은행 대출을 끼고 이자 비용을 내지만은 그보다 더 높은 실적을 또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룹사가 롯데렌탈 쪽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 그룹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좀 영업을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 둔화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괜찮아졌습니다. 자, 중고차 매각도 그렇죠. 차량이 중고차 매각이 연평균 14%의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차량을 매입을 많이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가는 거죠. 신규 차량을 매입을 많이 못했거든요. 부채 비율 관리 때문에. 그러니까 중고차를 매각할 차량도 좀 부족해졌죠. 그래서 2024년도까지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것은 2025년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소개하는 거고요. 자, 비즈렌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건설 장비 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하락했는데 당분간은 건설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2025년도도 하락할 전망인데 뭐 매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8%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걸 비교해 보면은 연간 매출이 여기서부터 둔화됐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겁니다. 자, 올해 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렌탈 쪽이 65%가 렌탈이죠. 차량 렌탈이죠.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3분기 때는 5%가 증가했고요. 일단 차량을 매입을 많이 하게 되니까 과거 대비
매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중고차 판매도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비즈 렌탈은 아직까지 좀 안 좋고요. 그래서 3분기, 1, 2, 3분기 실적을 다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1, 2, 3분기 각각 4%, 8%, 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8%, 2%,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 대비 실적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22%가 증가해가지고 주가 상승 여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성장에 전망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그 차량 렌탈 쪽에 업계 평균 부채 비율은 500%에서 600%예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열심히 차량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영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객들도 많이 확충을 하니까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객 수가 많아지면 부채 비율이 증가합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을 많이 하면은 선수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거죠. 그것처럼 과거에는 한 600% 이상의 부채 비율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업계 평균의 부채 비율은 한 500%에서 600%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 롯데그룹사에서 야 너희들 부채 비율을 좀 낮춰라. 너희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런 거죠. 왜냐면 전체 그룹사가 부채 비율이 증가해버리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불리한 그 이자가 좀 불리해지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 비율을 좀 낮췄어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한다면은 신규 차량 매입을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 실적 성장을 못했죠. 그래서 차량 렌탈 쪽이 실적 성장이 안 되고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 3분기의 부채 비율이 387%입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은 앞으로 이제 과거 평균 한 600% 이상의 부채 비율까지는 높아질 겁니다.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부채 비율을 높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그런 환경이 좀 돼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차량 렌탈의 매출액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럽니다. 결론은 그룹사 부채 비율 제한에서 좀 자유롭게 돼서 공격적인 영업과 렌터카 도입 대수 증가 그리고 매출 증가로 이어지겠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롯데렌탈이요. 다른 회사에 지금 매각이 될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매각이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 비율이나 이런 제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사전적 그 신호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선행 지표죠. 향후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선행 지표가 뭐냐? 신규 수주 차량 대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향후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3분기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수주 대수가 5,500대였는데 지금 6,840대로 24%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게 증가했다는 것은 3분기 실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이 차량 수주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매달 돈이 꽂히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대비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의 월, 그렇죠? 할부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코웨이 같은 정수기 그쪽 이거 실적 분석을 했는데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매달 한 2만 원 정도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신규 고객이 들어오면은 이제 기존 고객은 이탈을 잘 안 해요.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뭐 이탈을 왜 하겠습니까? 이탈을 안 하고 신규 고객이 또 들어오면 또 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롯데렌탈도 그래요. 차량을 보통 장기 렌터카에 계약을 하면 3년 정도 계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또 새로운 또 고객이 생기고 뭐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고 그러면은 또
신규 또 차량 계약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장기 렌탈 계약 기간이 평균 3년임을 감안했을 때 이거 지금 올라가게 된다면은 향후 3년 동안은 안정적인 매출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4분기 때 또 추가적으로 신규 수주 차량 대수가 증가하면 또 함께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우발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금리 기조, 거기에다가 부채 비율 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을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즉 회사가 열심히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차량 순증 대수를 좀 이번에 보겠습니다. 월 평균 차량 순증 대수가 783대에서 1200대로 64%가 증가했습니다. 순증 대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차량을 또 중고차로 매각하는 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새롭게 또 유입된 차량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향후에 렌탈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 플러스 중고차 매출까지도, 그쵸? 중고차 매각 매출까지 증가까지도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실적에 대한 선행 지표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그 매출을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는. 이번에는 영업이익을 좀 보겠습니다. 재계약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개인의 장기 재계약인데 작년도 같은 기간에 51.4%였는데 지금 58.7%로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계약 비율이 증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1분기 때 31%가 증가했네요.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때 13%, 3분기 때 14%.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계약이 증가하면요. 영업사원한테 지급 수수료를 안 줘도 돼요. 이건 본사 차원에서 아마 본사의 그 콜센터 쪽에서 만기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재계약 유무를 묻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급 수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쵸, 판매 관리비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거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영업이익이 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얘네가 지금 사고 비용이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통 렌탈 사업자한테는 가장 큰 비용이 일단 뭐 이자 비용이나 뭐 직원들 인건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고 비용이 좀 커요. 그래서 차량 대당 이게 사고 비용인데 렌탈 매출 대비 무려 10%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렌탈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10%가량은 사고비로 평균적으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롯데렌탈이 이제 고객을 선별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 고객 있죠. 그런 고객은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율이 낮은 고객 중심으로 유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교통사고 그 이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받고, 없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고율이 없냐면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그 차주 있잖아요. 운전기사가 있으면은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차량이 본인 차량이 아니고 운전기사를 끼게 되면은 주말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평일날 출퇴근용으로만 보통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보통 교통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요. 주말에 많이 납니다. 주말에 야외에 어디 놀러 갔다가 그 길이 조금 낯설 거 아니에요. 그때 사고가 많이 나요. 근데 평일날 똑같은 도로, 출퇴근이면 같은 도로를 달리는 거잖아요. 그 익숙한 도로에서는 사고율이 좀 안 나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됐던 두 번째, 그 회사 대표이사이시죠. CEO들이 사고율이 좀 낮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CEO들이 사고율이 낮다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삼성화재 그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료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게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고객을 선별 수주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고 정비비하고 보험료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하고 이제 협상을 하거든요. 사고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재협상을 해요. 그래서 보험료도 같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벌써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4분기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올해 1, 2, 3분기까지 나왔죠. 4분기의 매출액은 7% 오르고 영업이익은 15%가 증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적이 증가하죠. 특히 영업이익이 15%가 증가하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단에 있는 그 선행 지표를 가지고 4분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연간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러한 성장이 일단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엑셀로 좀 볼게요. 엑셀로 좀 보겠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연평균 영업이익은 연평균 12%씩 증가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성장률이 다른 기업들도 다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실적을 뜯어보면은 성장은커녕 그냥 막 실적 무너지고 막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허다해요. 근데 롯데렌탈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신뢰도가 높아요.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면 실제 성장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그래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높잖아요. 렌털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 없죠. 또 물류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 안 지죠. 재고 자산도 없죠. 얘들 재고 리스크가 없어요. 환율 영향도 없죠.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실적은 더 좋아지게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도 초에 아마 금리 인하가 좀 단행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얘네들이 차를 렌탈을 할 때는 차를 이제 매입을 할 때는 은행 대출 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도 할부 금융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차량 계약도 조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향후 실적 성장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당 순이익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제 이자 비용이 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는 순이익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는 상관없고 순이익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비교적 높은 성장이에요. 연평균 24%면은 굉장히 높은 성장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도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 2% 될까 말까 그러는데 지금 10배잖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올해는 한 4만 원, 내년도는 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내년도는 이제 이론적입니다. 5만 원 정도를 열어놓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게 저평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해소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R이 지금 8.5밖에 안 돼요. 8.5. 과거 박스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8.5면은 PR이 낮잖아요. 그쵸. 저평가죠. 그쵸. 내년 되면은 6.6. 이거는 뭐 상장일에 가장 낮은 PR이 될 것 같고, 목표 PR은 높게 안 잡고 10.5. 이 정도는 달성 가능하겠죠. 과거에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5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8.5가 올해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가 지금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보게 된다면은 8.5가 이제 10.5가 되면은 주가가 4만 원이 돼야지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도 되면은 연내 5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과거에 공모가 정도 그 정도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 정도 수준이 좀 되겠네요.
그래서 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B2C 중고차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예, 중고차 사업 때문에 요거 볼게요. 잠깐만요. 렌탈 수요 증가는 당연히 되는 거죠. 금리 인하 때문에 내년도. 그리고 회사 쪽에서도 지금 부채 비율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이 좀 가능해서 렌탈 수요가 증가하고, 중고차 쪽에서는 B2C에 진출했어요. 원래는 이제 애들이 연간 4만 대 정도를 차를 매입한 뒤에 이걸 또 이제 중고차 딜러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데, 그동안은 법적으로 그 도매가에다가 좀 싸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소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못 하니까. 근데 이제는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올해 5월 달서부터 B2C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차 쪽에서의 실적, 특히 마진, 수익성이 이제 과거 대비는 좀 증가하는 흐름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실적이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이 와가지고 차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계속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중고차 보유 대수가 증가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순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때는 뭐 별로였죠.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괜찮아질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은 롯데렌탈이었고요. 아까 그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오늘 저녁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제가 화요일과 금요일 날 정기 방송을 하는데 저녁 6시, 9시에 합니다. 와우넷에서. 그래서 오늘 저녁 9시에 말씀드릴 종목은 국내 과점적 지회 유통사, 그리고 중간 유통사 인수로 구조적 성장을 하고 이제 실적 성장을 하는데, 기대 수익률이 75%, 배당 수익률은 4.5%나 되는 종목입니다. 그동안은 이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 요거 떨어진 거는 얘네가 소매 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금리 때문에 약간 여기서 수요가 좀 떨어졌어요. 그동안 이제 올라가다가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는 약간 매출이 둔화된 흐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수익성이 문제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10%가 안 돼요. 그래서 얘네가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경기 침체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뭐 매출 올라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고민이 안 되는데, 이건 뭔가 수익성에서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기업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가맹본부라는 데를 인수를 했어요. 얘네가 지금 가맹점이 한 1000개가 넘어가는데 1300개가 되는데, 이쪽 매장에다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쪽에서의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딜리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물류. 그래서 이쪽이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회사가 이 가맹본부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인수하니까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되고, 또 얘네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있잖아요. 얘네가 먹는 그거를 본사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2분기와 3분기 때는 그 유통사를 인수하는 비용들이 나와가지고 수익성이 좀 별로였죠. 그렇죠? 적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인수하고 나서는 이제 실적이 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3분기 때 49%가 증가하고 여기 이렇게 올라갔죠. 그 지난해 2분기 때는 흑자 전환했고 3분기 때는 49% 증가, 4분기 때는 96%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원재료 가격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뭔가를 매입을 하는데 판가는 고정되어 있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수익성 개선이 좀 더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올해 3분기 누적입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9%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22%, 순이익은 427%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매출액도 증가를 했죠. 그동안 매출액이 떨어졌잖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는 회복이 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의 전망치인데, 지난해는 영업이익률 3%였는데 지금 올해 3분기 누적으로 8.1%까지 올라갔고, 4분기 실적 더해지면 여기까지 되겠죠. 매출액. 4분기 더해지면 이렇게 좀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성장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유가 있어요. 원재료 가격이 올해가 좀 원재료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8%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서 영업이익이 25%가량 올라갈 걸로 일단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원재료 가격을 월별로 해가지고 지난해 1월 달서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추이도를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떨어지는 어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것이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자, 순이익을 볼게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는 이렇게 됐죠. 연간 이렇게 돼가지고 2023년도보다 더 높아졌죠. 3분기 누적인데 그래서 4분기가 더해지면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성장률은 28% 연평균. 2026년도는 순이익이 올해 대비 44%가 증가하네요. 올해는 뭐 지난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 비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적이 증가한 게 아니라 뭐 정상화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이것이 비정상이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건 내년인데 44%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재료 가격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기업이 2025년도 PER이 9.1 정도로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상장일에 가장 낮은 PER이 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내년도죠. 이 기업은 내년도를 바라보고 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그래서 내년도는 한 PER이 6.3. 유통기업의 평균 PER이 14거든요. 평균 PER이 14를 줘야 돼. 14 여기. 그럼 이게 뭐 100 몇십 프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1단계로 한 10일 정도. 지금 10일이 된 적이 없죠. 다 최소한 12 이상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 PER을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승률 21%가 있고요. 내년도 중반 48%, 결산 75%. 그래서 내년도 안에 이 정도의 상승률이 있고 배당률도 높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만 있으면은 내년도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이거 지금 간략적으로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와우넷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35분 안에 끝냈네요. 네,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